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상했지만 허탈하고 분노마저 침입니다. 유족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반발했는데 유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건 위로도 없이 돈을 내민 부분입니다. 이 정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는 턱도 없이 짧은 기념사를 하면서 5.18 정신보다는 AI와 첨단 기술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가지도 않으면서 총리를 보내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참으로 천박하고 유치하고 빈약합니다. 대통령을 부끄러워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생방송 배국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쌈박질을 하고 있으면 나라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안은 쏙 빼버려? 그리고 민생만 얘기했다? 근데 그게 왜 현안이 됐느냐? 대통령의 부인의 행태와 관련해서 국민이 혀를 끌끌 차고 실망하고, 아니 뭐 반성하고 뒷전에 물러나서 아내로서 내조만 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금융위원을 들먹이며 인사에 개입하는 것 같고, 또 가져온 선물이 뭐 3만 원짜리든 300만 원짜리든 그걸 받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행태, 태도에 분노도 하고 정말 혀를 끌끌 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그 현안을 다루는 거지, 불이 활활 붙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국민이 따라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 예, 광주 한 시민님께서 만들어 보내주신 쇼츠 보셨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민생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이 한 얘기, 그걸 짤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시민님이 한심하다 그 뜻이 아니고요. 클 한자 마음 심자랍니다. 아주 마음이 크신 분입니다. 오늘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을 때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두고 뭐라고 얘기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세 분 패널들께 뭐라고 얘기했을지 한번 말풍선을 만들어 보도록,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허은하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허은하 최고님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하게 돼서 더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렇게 계속 개혁신당 홍보해야 되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좋은 얘기 많이 하십시오. 네, 저희의 실력을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속보부터 먼저 좀 다뤄봐야 되겠어요.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검찰이 최재형 목사 수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최재형 목사 김건희 씨 만나가지고 명품백 300만 원짜리 전달해 준 게 죄가 된다는 건데 서울중앙지검이 형사 일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는데 혐의가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주거침입.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했을까요? 뭐 수사해 봐야 알겠지만 주거침입이 된다고 보는 거죠. 지난번에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패널들께서 다 말이냐 막걸리냐 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안혜욱 씨 있죠. 이분이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인데 그동안 계속 주장해온 내용이 있죠. 김건희 씨는 줄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이걸 계속 제기를 했는데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자,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걸까요? 먼저 최재형 목사 수사 착수 소식부터 한번 좀 짚어보죠. 김유정 의원님. 네.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몰래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 가지고 뭐 이제 위계를 썼다 이런 거고 공무집행 방해. 김건희 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뭘까요? 뭐 인사와 관련된 전화 통화를 방해한 걸까요? 뭘 방해한 걸까요? 이런 얘기가 합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내용이었다면 작년 11월에 이 문제가 처음 동영상에 공개됐을 때 곧바로 반응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머리를 짜내다가 이제 뭐 주거침입 이런 그 가당치 않은 그 이유와 변명을 붙여가지고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건데요. 두고 볼 일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래서 돌려주면 횡령이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그런데 우리 이 패널로 나왔던 서정욱 변호사는 그거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돼서 중구난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방송 시작 직전에 그 최재형 목사에 대해 수사 착수한다고 속보가 떴을 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동영상에 미공개 영상이 있어요. 그때 뭐 맨발로 뭐 어떤 태도로 뭐 이제 이 손님을 맞이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가래침 관련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공개하지 않겠다. 우리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뭔가 탄압을 가하거나 문제 제기가 돼서 굉장히 불리한 형국으로 몰아갈 때 우리가 이거를 보험처럼 담보로 가지고 있다 공개하겠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근데 허은하 최고님 우리가 네. 그때 좀 봤지만 카톡 문자로 서로 사전에 이렇게 주고받지 않았나요? 뭐 가방 갖고 갑니다. 뭐 그래서 오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고 그 자리에 갔겠죠. 만약에 들어오는데 정말 원하지 않았던 분이라면은 어떻게 영부인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뭐 21대 국회의원 하면서도 느꼈지만 참 법조인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렵구나. 어떻게든 법적으로 그 틈을 찾아내서 일반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지점을 찾아내서 그게 주거 침입이다. 그게 뭐 공무집행 방해죄다라는 것을 지금 갖다 끼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뭐 보호해주고 커버를 치려고 하시더라도 이러면 이럴수록 제가 볼 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용산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국민들에게 욕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김정우 원장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뭐 제가 볼 때니까 사운드 오브 독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아마 지금 진짜 개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더가 내려갔겠죠. 어떤 식이든지 입을 막든지 처벌을 하든지. 그러니까 자꾸 찾아서 나오는 게 제가 볼 때 주거 침입은 걸릴만 하겠다.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는 걸릴만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건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카톡으로 백 사진 보내니까 들어와라고 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주거 침입을 한 거죠?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걸 몰래 들어갔으면 모르겠고 경호원을 때려가지고 물리치고 들어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다음에 경호원들이 자기들의 경호 보안을 제대로 못해서 소위 이 몰카가 들어있는 이 시계를 갖다 확인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본질적으로는 최재형 목사가 이 몰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는 1년 동안 참았던 거잖아요. 좀 지켜보려고. 근데 보니까는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국정게이트는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인사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니까 계속 부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거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거기다가 또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일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묵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공익적으로 국민에게 알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주거침입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건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해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거 침입이라고 오늘 변호사님이 계시면 좀 법적으로 따져보고 그러게요. 싶은데 주거 침입이다. 그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주거 침입이라고 하지 않나요? 문 근데 열어줬는데. 문 열어주고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것들. 경호원도 있잖아요. 예. 다 경호 검색을 거치고 그게 이제 미비했다라고 제가 지적한 바도 있어요. 경호 실패다. 동영상 찍을 수 있는 손목시계도 제대로 걸르지 못하는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경호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해놓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입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내보내느냐. 검색 때 다 통과하고 행사에 참석한 의원을 제가 이제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약속하고 갔고 부인이 시간 장소 다 잡아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호실에서 다 검색도 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차도 쌍화차도 주고 뭐 준다 그러고 다 얻어먹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갔던 그 목사에 대해서 주거 침입이라니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러니까 갖다 붙일 죄목이 딱히 없기 때문에 지금 주거 침입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명품백 사진 외에 다른 걸 찍어서 보냈을 때는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읽고 답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익십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여서 들고 갔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이걸 주거 침입이다? 뭐 이연령 비연령이죠. 주거 침입이라면 아무데나 그냥 갖다 거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예. 피의자가 바뀐 거 아닌가요? 시계가 피의자 아닐까요? 아니 근데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게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가 이 황당한 것을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듣고 저걸 말이라고 하는가 그랬는데 실제로 말이 되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총선 앞두고 김건희 여사님 리스크 관련해서 그거는 몰카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던져놓고 이미 국고에 기속이 됐는데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그런데 그걸 뭐 반환해라, 또 사과해라. 사과라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분이 그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남의 집 동의를 받고 들어가더라도 동의를 받아도 불법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한 위원장께서는 국민이 우려할 부분이 있다. 아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건 국민들에서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뭔지 다 모르니까 우려하실 수가 있죠. 아니 밖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다 이걸 다 아시지 못하잖아요. 이게 공론화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진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선 이 문제가 있는 사안을 그대로 봐야지 이걸 정치적
저게 이 진영에 따라 가지고 내 편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옳고 네 편이니까 무조건 싫다, 나쁘다 이렇게 볼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국민을 참 바보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바이든으로 들으면 벌 받고 또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일단요, 우리 애청자님들 반응을 좀 봅시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초대잖아요. 선물 보여주니 오라고 했잖아요. 공무? 무슨 공무를 해요? 공무집행 방해 표현은 자기 우물 파는 것 아닌가요? 너 나가님, 주거 침입이면 쫓아냈어야지. 앉아서 가래침 뱉어가며 얘기해놓고서는. 박승만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아주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줄리의 공무가 무엇입니까? 줄리는 박승만님 얘기한 겁니다. 아자아자님, 항상 일을 크게 만들고 있어요. 포근이님, 공무집행 방해라면 김건희가 인사에 관여하고 국정 개입했다고 검찰도 인정하는 거네. 이런 말 올라오죠.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게 돼 있지 않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사과 정도는 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뭐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 본다 이런 이야기했고, 그랬다가 이제 그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30분간 눈 오는데 벌 세우고 그만두라고 하고, 그리고 또 불러서 창밖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참 궁금해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말풍선 너 계속 까불면 저쪽에다 묻는다 뭐 그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는 사과하고 개뿌리고 그런 거 없다. 피해자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김유정 의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네. 믿을까요,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국민들이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우리가 샤넬 화장품 주는 장면은 영상이 없어서 못 봤지만 그 장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봤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두 달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묘수라고 꺼낸 것이 주거 침입이다 이런 얘기를 경찰 출신의 이철규 의원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중앙지검은 그게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그 주거 침입죄로 지금 수사를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이 코미디 같은 현실을 국민들이 이거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이 상황을 놓고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모르는 거는 이철규 의원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더 자세히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사과는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수정 교수는 이제는 북한을 막 수십 번 다녀온 목사의 덫에 빠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김건희 여사 팬카페 그 회장이었던 강신호 변호사가 이제 그만뒀었잖아요. 다시 또 최근에 다시 활동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마약 그 판매상의 던지기 수법과 같은 것인데 인간의 본성을 시험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그러면은 뇌물죄나 이런 거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인 거죠. 인간의 본성을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영상만 예. 찍어 놓으면 이제 그 피해자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참 궁금한데요. 아까 일련의 상황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일련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수원 쪽에서 출마하겠다고 나선 이수정 교수 말을 또 바꿨어요. 김건희 씨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입장 표명 플러스 어떤 더 나가서 사과도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처음에는 저는 사과라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 그렇게 사건의 말씀하셨어요. 내용을 예. 알면 알수록 이게 덫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서, 예. 그래서 지금 덫에 빠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거는 예. 좀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세요. 그 전에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전에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들어봅시다. 차라리 그거보다 김건희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시고 만약에 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채곤님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지금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생각이 바뀐 거라면 뭐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의힘의 후보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전문가로서 말씀을 하신 거라면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의 기득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 부분은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탈당까지 하면서 기득권들에게 할 말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제 의도와 제 소신과는 너무나 달라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부와 정부 여당 모두 다 피해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피해자가 되시고 있는데요. 국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당의 기득권, 야당의 기득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고 계시는데 명품백을 받으신 분에게 피해자고 덫에 빠졌다. 물론 몰카를 찍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담고 국민을 위로해야 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허은하 최고께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가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는 아이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 후자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스스로를 자꾸 이제 입력시키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들어보니 저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 의장도 왕자 쓴 부분에 대해서 손 씻을 때 뭐 이렇게 씻었겠지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스스로도 답답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상식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내부 총질러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올바른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다라는 것은 뭐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국회의원 배지 달고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천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이수정 교수가 범죄 심리학자로서 뭐 각광받았죠. 다양한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명쾌하게 이제 해설도 하고 했었는데 야, 공천 받으려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나 그런 생각도 참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었어도 이건 좀 정도가 심하지 않나 싶고요. 이제는 사과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국가보안법을 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거는 거죠. 북한을 수십 번 다녀온 목사의 덫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면 알수록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내가 잘 모르는 뭔가 배후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대통령이 이제 뭐 얘기를 하신다고 했으니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무튼 이건 덫에 빠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바꿨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선거운동 하다가 밤에 들어가서 이불킥이라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본인의 양심을 팔지는 말아야죠. 차라리 입을 다물고 한동훈 위원장이나 김경률 위원처럼 차라리 뭐 그것도 온당치는 않습니다만은 입장은 예전에 말씀드렸다는 정도로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양심을 팝니까? 이게 무슨 그 종북 목사의 덫에 빠진 양 완전히 이게 프레임을 전환해 버린 거잖아요. 본인이 양심을 속이는 일 아닙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런 일을 보면 참 자괴감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기자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저는 뭐 쫄따구였으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저도 만약에 선배들 자리에 있었어도 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뭐 그때 전두환을 다 구국의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칭송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김종욱 교수님 지금 40년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1980년대 상황이니까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턱하니 하고 쳤더니 억하냐고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만의 시대인 거죠. 그걸 뚫고 나온 게 민주화의 시대인 거고, 소위 민주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 상황을 보면 저는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렇게 충성을 하면 공천권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가장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공천권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지지예요. 그럼요. 아니 수원에서 공천권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김건희 리스크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원에 있는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찍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럼 그 이후에 지더라도 뭐 하나 줄까?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있으면 자리 하나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오죽하면 뭐 덧놓은 사람이 잘못이지 덫에 걸린 짐승이 잘못인가라고 얘기했는데, 막 자기가 말을 막 하다 보니까는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또 짐승이라고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률이라는 회계사가 작살이 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말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충성해야 됐구나, 이런 생각만 계속 차 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입을 막으면 내부의 민주주의가 없어져요. 민주주의가 없어지면 국민의 목소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물며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는 국민의힘이 이런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저희 전체 민심들 자체가 당 내부에서 흐르지 않으면 조금 필패죠. 그러니까 스스로 덫을 놓고 스스로 그 덫에 걸리는 사태가 벌어진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야 감사한데 국민 입장에서는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상황이 마치 이렇게 뭐 해서 총선 져도 좋다, 당장에 김건희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불이 났어요. 이제 곧 불이 들어와요. 그 연기와 불구덩이를 뚫고 지나가야 살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당장은 한 5분 정도는 이 공간 안에 숨 쉴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뚫고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편하게 있겠다. 그러면 타 죽어요. 그럼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나면 옆에 있는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서 덮고라도 지나가야지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 김건희라고 하는 리스크 어떤 형태로 털고 가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털면 그나마 국민들이 쟤들이 좀 정신은 차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진짜 스스로가 불구덩으로 뛰어드는 전국인데요.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참 고통받는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상식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시대. 그러면 1980년대 아까 배웅기 앵커께서 말씀하신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40년 전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국민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말 바꾸는 사람이 지금 이수정 교수 한 명만이 아닙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했다가 아주 혼이 났었죠.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들이, 흐름들이 민주당만 가면 뿌얘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전에 마르 앙뚜아네트 발언도 들어볼까요?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아니다. 뭐 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이른바 국정농단에서도 뭐 비아그라다 뭐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게 저는 감성점을 폭발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지금 이 사건도 자꾸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 아니 저는 이제 이성적 합리적을 욕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자는 건 지금 아니고.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네, 저는 디올백 저도 차마 못 봤거든요, 그 동영상을. 네. 다만 이제 기사로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움짤 뭐 이런 거로 봤는데. 못 보셨어요? 네.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이걸 제가 뭐 숨기기 위해서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실드 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저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봅시다.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입장이랑 다르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했는데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그때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연대해 주셨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렸던 말씀이 뭔지도 들어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공통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저런 몰카 공작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온 사람들이 저렇게 덫을 놓는 것은 정말 걱정된다. 이렇게 걱정했다고 얘기를 할 판이네요,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별 얘기는 안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국민들이 사과하라고 했습니까?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법 앞에 다 평등하니까 똑바로 수사하고 밝혀낼 걸 제대로 밝혀내라고 요구를 한 것이지. 그게 국민 눈높이죠. 사과란 말 안 한 거 한동훈 위원장이 안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국민 걱정, 국민 눈높이는 이게 나라냐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할 부분이 있으면 처벌하라는 것인데 그 뒷부분은 딱 입을 닫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검사 출신들이라서 그런지 무슨 범만능주의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처벌할 근거가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그거를 처벌이 가능하려면 뭐 대통령이 알았어야 됐다. 즉시 알고 뭔가를 했어야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 그다음에 여당 대표로서 수사를 하는 겁니까? 정치를 하는 겁니까?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 능력 이런 것들에 그대로 공감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이 옳다라고 했던 거고 동료 시민들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 해놓고 그 반대로 가는 법적인 얘기만 따지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풀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주거 침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도 뭐 좀 맞서나 보다 했는데 발 빼는 거고 김병률 비대위원도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과한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사건은 더 이상 밝혀낼 게 없다는 말로 지금 이렇게 본인 변명과 피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 포함해서 이런 모습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용산과 차별화를 꾀해서 이기는 공천과 선거를 할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이 모습 보면서 더 기가 막힐 뿐 아니겠습니까? 허채고님, 지금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한 개혁신당의 해법은 뭡니까? 저희는 국민 상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방향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 힘이 아바타 정치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산에서 진행하는 그 아바타 정치 그 부분을 제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또 다르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아바타 정치를 하다가 몰락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김경률 위원이라던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아바타 정치를 하는 좀 비겁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더 용기 있게 할 말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률 위원께서 왜 민주당만 가면은 뿌예지고 뭐 흐릿해지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국민의힘만 가면은 그냥 입을 다뭅니다. 뿌옇하게 정도도 보이지 않거든요. 기존의 그 용기와 그 목소리 내던 것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 또한 아바타 정치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법조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이제 우리 유튜브니까 이런 말씀 드리지만 저희한테 그런 말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만약에 선거에서 만약 진다면 너희를 가만히 둘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듣습니다. 기득권 검사들은 털고 털면 없던 죄도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뭐랄까 저희를 압박하거나 기죽이는 말씀들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조인 아니면 이거 겁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득권의 검사 출신들끼리도 세력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기득권들의 싸움은 내려놓으시고 뭐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는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 닮은 그런 정치, 겁주지 않는 정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입장입니다. 허채고님도 좀 겁나십니까? 겁날 것 같으면 탈당 안 했습니다. 거기서 줄 섰으면 됐었고요. 뭐 저에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고 왜 달콤한 거를 내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거 하려고 저는 빼지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끝까지 싸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김정우 원장님? 이걸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부수거나 싸워서 무너뜨리지 않으면 근 2년 동안 비상시계 시대, 야만의 시대를 살아왔고 그나마 상식적인 국민들은 그래도 변하겠지. 아유, 사람이라면 변하겠지. 안 변하네? 안 변하네? 이렇게 지금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안 변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을 한 시간에 저 사람은 안 변하니까 옆으로 내버리든 끌어내리든 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 상황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4월 달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으니까 좋아, 그때까지는 내가 투표로서 응징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전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민주적 제도가 부여하고 있는 두 가지의 권리가 있다. 하나는 투표를 통해서 국회 권력을 갖다가 더 강력하게 바꾸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으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미국 독립선언이나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폭정을 하는 정부가 있다면 그 폭정하는 정부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한 게 있습니다. 저 그렇다면 민주주의자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시민들은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길을 통해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는 어떠한 말로가 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또 저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해법과 관련해서 저간의 사정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혼나고 쥐어 터지고 벌 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천 화재현장에 오게 해가지고 그 추운데 귀 막고 30분간 발 동동 굴르면서 서 있게 했지요. 그랬다가 열차 타고 올라왔는데 이틀 만에 또 다시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민생 얘기한다고 불렀다. 민생 얘기만 했다. 그랬다가 뭐 창밖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한데 우리 세 분 패널 분들 한번 좀 말풍선으로 한번 좀 뭐라고 했을지 좀 써봐 주십시오. 제가 참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 뭐 이것저것 하면은 뭐 했을 것 같은데 누가 맨 먼저 준비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손이 제일 빠르신가요? 김정욱 교수님 제일 빨랐네. 뭐라고 쓰셨어요? 이게 보여드려야 되죠? 예. 음악이 좀 깔려야 되는데요.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네. 이준석,
네. 유승민, 네. 나경원, 좀 올려봐 주세요. 안철수, 김기현 날라간 사람들. 겁니다. 예, 그렇죠. 창밖을 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조심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너도 창 밖으로 던져버린다. 창 밖으로요? 창 밖으로 던져버리는 정도겠습니까? 제가 볼 땐 평생 정치 못하게 하겠죠. 창 밖을 보라. 그러면서 너를 돌아봐라. 김유정 의원님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쓰고 나니까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오직 민생만 얘기했다며요. 형수 말고 민생만 얘기했다고 해라. 예, 형님. 그러지 않았을까요? 2시간 37분 동안 민생만 얘기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했어도 문제고 안 했어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독대를 안 했잖아요. 독대를. 그거는 몇 분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대변인으로 당대표 모시고 들어갔을 때 MB 이제 거의 마지막 끄트머리였는데 그때 굉장히 앙숙이었던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따로 보더라고요. 야당 대표들 다 나가고 저희 나오는데 따로 만난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면을 세워주고 하는 게 맞는데 완전히 이거는 깔아뭉갠 거여서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였나요? 이 오찬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사로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곧바로 퇴근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 기분이 매우 안 좋았다 그런 뭐 후문들도 들려오는데 어찌됐거나 이거는 완전히 공식적으로 뭉개버린 거거든요. 무시해버린 거라서 너 똑바로 해라 이런 취지가 있는 거고 민생만 얘기했다고 해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잖아요. 민생만 2시간 37분간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2박 3일 얘기해도 모자라다. 민생만 얘기하기에. 진짜. 점점점입니다. 어느 책은 뭐라고 쓰셨는지요? 저는 여기는 내가 먹을 테니 저기는 네가 먹어라. 나눠 먹기. 그리고 그러니까 주거 침입하지 마라. 침입 방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누구 싫어하는지 알지. 그리고 내가 뭐 걱정하는지 알지. 알아서 잘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이준석 대표를 너무나 싫어하시잖아요. 윤 대통령께서 그 싫어하는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싫어하는 지금 이준석과 싸우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래서 뭐 유승민 대표까지 끌어들이면서 본인은 그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더러운 거 묻히지 않으면서 또 다른 아바타 정치로 싸움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까지 있는데요. 뭐 어떻게 먹기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 말씀하시는 국민을 닮은 그런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뭐 재미있게 써주셨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개도 안 했고 또 공개했다고 해도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걱정되는 것은 세 분 다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뭘로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네요. 어머. 저는 제가 저한테 만약에 그걸 쓰라고 그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민생 한동훈 위원장 네 민생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들 쓰시나 참. 여기 먹을 게 저기 먹을 것도 뭐 민생을 먹겠죠 뭐. 아니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허위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사실을 알아야 허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불순합니다. 민생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참. 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저희를 보내시려고 지금 말풍선을 만들려고. 저는 이렇게 빠져나가지요. 아니 바이든 날리면 또 본인이 무슨 얘기 했는지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허위인지 진짜를 알아야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알 텐데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MBC 지난번 1심 나고 곧바로 항소했잖아요. 그래서 2심이 진행 중인데 방심위에서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그 방송사들 잡겠다고 결론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도 듣고 하겠다는 건데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 소위 열어서 결론 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아주 사방에서 다 이 퇴행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애청자님들이 보내주신 말풍선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요? 신원섭파님 말풍선. 동훈아 그 정도까지만 해라. 나 어떤 사람인지 알지? 입벌구랑 빨래 건조대. 아이디가 이렇습니다. 저기 창밖에서 천공과 건이가 지켜보고 있다 잘하자.
강기택님 슈퍼챗 같이 보내주셨네요. 저기가 천공 스승님이 보고 계시는 곳이다. 그쪽에 천공이 있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 아마 사무실이 아마 있을. 그쪽인가요? 예, 용산 쪽에. 그 추재국 목사가 그것도 방문을 했었어요. 예. 거기를 방문해서 이렇게 바로 건너편 쪽에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쪽 가리키는 방향이 검찰청사 있는 쪽 아닌가요? 아, 예. 너 캐비넷 기억나냐? 너 많이 컸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어록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시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간이 참 안 지나가네요. 한 말씀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국민이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심은 마지막에 가장 현명하다.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의 오프닝 멘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하면서 또 뭐 재정적으로 뭐를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가족들은 그 점에 더 분노한다고. 우리가 지금 뭐 몇 푼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단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느냐. 그거거든요. 유족분의 발언을 먼저 좀 들어보죠.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 어떻게 진상규명의 책임은 외면하면서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참담함을 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꼬리 자르기로 끝난 경찰 특수본 수사, 거짓 정황과 자료 미제출 등으로 퇴색된 국회 국정조사에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재는 따져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무엇이 충분하다는 말인가? 특별조사위원회가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다 반복하면서 어떻게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유가족들은 정부의 그런 행태를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다. 불안을 안고 일상을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어 진상규명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이유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지금 유족들이 돈 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자식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진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보상해주겠다, 배상해주겠다, 이것저것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발의가 되고 나서 한 9개월 만에 통과가 됐어요. 정말 어렵게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 유가족들이 뭘 원합니까?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던 총리의 말이 아직도 생생한데 가장 원하는 것이 이 법이 통과돼서 진상을 제대로 좀 밝혀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내 자식이 그렇게 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돈으로 다 해줄게. 지금 이런 건데 이런 가장 그래서 모욕적인 방법으로 무시했다는 저 절규가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제 극찬을 하면서 막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당사의 청소 경비원 분들하고 지금까지 이런 대표는 없었다예요. 거의 보도가. 그러면서 처음으로 오찬을 같이 했던 대표가 됐다는 거죠. 추운데 고생하니까 뭐 패딩도 드릴 거고 냉장고도 바꿔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공감 능력을 왜 절교하는 유가족들, 이태원 유가족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않습니까? 당사에서 계시는 분들 잘했어요. 여태 그런 대표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 잘한 겁니다. 그분들 위로해 드리고 같이 뭐 고생하시는 얘기 들어드리고 뭐가 부족한 점은 없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들어드리는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물며 당사에 계시는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위로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 추운 바깥에서 지금 사계절 지나서 또 다른 계절이 또 오고 있는 이 시점에도 왜 그분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용산하고 본인은 다르다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건가요? 한 번도 만나서 그분들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밖에서 여름에는 그 더운 날 여름에 길바닥에서 또 추운데 오체투지 하면서 삭발해 가면서 이렇게 했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야당 보고는 정쟁의 불씨로 삼는다고 하고 이 유가족들이 무슨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편향돼 있는 분들입니까?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끝까지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 유가족님 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아이디가 세월호 진실 더 파고 더 밝힘 쓰시는 분인데요. 세월호 참사 유가족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찾지 못했을 때도 추모 공간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추모 공간을 가지고 흥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것은 순간 모면용입니다. 이은주님,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단지 진실 규명을 위한 간절함으로 혈서, 삭발, 투혼, 밤샘 15,900배에 이어 뼈와 살을 깎는 오체 투지까지도 불사했던 유가족분들의 처절한 하소연마저도 끝끝내 철저히 외면당하고 짓밟혔습니다. 특별법 거부도 모자라서 동양푼으로 조롱하는 피도 눈물도 가슴도 없는 당신들을 역사와 하늘과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글을 주셨는데 허은하 최고님, 차라리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그나마 낫겠어요. 네, 이게 상당히 인정머리가 없다. 그런 좀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기존 세월호 때 정치적으로 뭔가 당했다라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정부를 지켜봐 보실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작년 추모대회 때 10월 29일 있죠. 저희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의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그땐 최고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만 다 같이 현장에 찾아갔을 때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뵈었는데 그 유가족 분들께서 저희를 안고 우셨습니다.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왜 지금에서야 왔습니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의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그냥 같이 엉엉 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을 가족의 마음으로 지켜봐 달라라는 말씀이셨는데 본인들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본인들을 쇼하고 연기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에 더 가슴 아프다는 말씀들을 하셨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저희가 있으면서도 좀 안타까웠던 것은 정부 여당의 지도부가 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는 거기에 과감하게 대통령이 왔으면, 총리가 왔으면, 여당 대표가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요.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할 줄 아는 정부가 되는 걸 바라는 것이 이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종합대책으로 마련하신 걸 보니까 이성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가족을 보낸 가족의 심정 먼저 좀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정치적 리더, 어른을
국민들이 희망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또 싸움을 하면서 진정한 피해자들에게 눈물을 또 흘리게 할 것인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는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유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난 대통령에게 바랄 걸 바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유가족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딱 두 가지더라고요. 본인들이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자기 자식이다. 재발을 방지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가장 유일한 목표는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이 젊은 자식을 잃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못 보내겠대요. 자기 자식을. 이걸 밝히지 않으면 못 보내겠다는 분들입니다. 그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보내야죠.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민주당 원내대표 메시지 특보를 하면서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그 국회 국회 본관 옆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돼도요.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세요. 자식을 잃은 아픔은 눈물이 마르지 않는 아픔입니다. 정부가 이걸 책임지는 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좀 정부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켰으면 사람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상식입니다. 저는 이런 정부를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특히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답답한 심정뿐입니다. 아니 거부권도 행사할 걸 해야죠. 무슨 대통령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해도 이게 무슨 무한리필 쿠폰도 아니고요. 행사할 건 해야죠.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부모들을 외면하는 이 비정한 정권,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투표로서 이 정권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면 뭐 합니까? 그게 이기면 이기는 겁니까? 그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면서 뭐 또 재협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죠.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은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 없던 이런 독소장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어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감을 넘어서 분노합니다. 현장에 오시지도 않았고 유가족들의 손 한번 잡아주지 않았고 그렇고 기어코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참 비정합니다. 유가족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부의 행태는 지난 10여 년 전 세월호 이후에 나타난 그 방식과 1.1획 틀리지 않습니다. 또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유가족들에게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마치 돈과 배상만을 원하는 사람들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을 넘어서요.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유가족들이 손 안 잡아주고 뭐 희생자들 무시하고 이러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닌데 꼭 이럴 때마다 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그리고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5.18 기념식 기념사가
한 1분 정도 됐나요? 그렇게 짧은 기념사,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렇게 짧은 기념사 한 분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A4 용지로 뽑아봤더니 한 장 반이 안 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앞에 무슨 뭐 5월 정신 약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 경제의 번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5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그러면서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성취를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 5.18 기념식에서 광주 호남이 AI 첨단 과학기술 도시로 만들어줄 테니 그러면 광주 5월 정신을 살리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4.3 추념사에서는 또 본인 가지도 않았어요. 한덕수 총리 대신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더 짧았어요. 한 장도 안 돼요. 한 장도 안 되는데 4.3 희생자들 뭐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가요. 지금은 콘텐츠 시대입니다.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 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의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주를 문화관광지역, 청정의 자연과 첨단의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것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뭐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4.3 희생자 추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대통령 연설문을 도대체 어떤 자식이 쓰는 겁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날짜와 이런 것들을 적시하지 않으면요. 어떤 기념 행사의 대통령 연설문이라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여전히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TPO에 맞는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가서 AI를 얘기합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아마 앉아서 듣는 모든 분들이 기함을 했을 겁니다. 역대 진보 보수 어떤 대통령도 그런 식의 기념사를 했던 분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본인이 이제 그 내용이 좋다고 생각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계속 뭐 첨삭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글을 써 올리는 연설 비서관은 누구이며 또 이게 좋다고 AI를 민주화 기념식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대통령의 본심도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돌려서 얘기하면 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거든요.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기념사를 한 분은 없습니다. 저 현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현장에 있으면서 벌써 끝났어? 벌써 끝났어도 있었지만 여기서 과학기술 이런 것 때문에 와 이거 문제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계속 이어져가지고 좀 당황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거는 둘째치고 예를 들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R&D 비용을 깎지 말았어야죠. 제가 과방에 있으면서도 너무 놀랐었고 이거는 공감한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싫었던 그 마음이 전달된 글이었다, 축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치인은 여튼 글이라던가 말만 보지 말고 그분의 행동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도 지금 현 정치인들의 행동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박한 사람들, 이렇게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 보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고 진짜 누구마다 손가락을 자르고 싶습니다. 진짜. 뭐 저는 뽑진 않았습니다. 뽑으셨습니까? 아니, 뽑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러니까 진짜 검사들은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교정 대상이나 수사 대상으로 봐요. 그리고 압수수색할 대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칠 대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별건 조사할 사람들로 바라보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내가 교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당신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합리적, 이성적인 싸움들을 갖다 요청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싸울 수 없고 이성적으로 싸울 수 없는 부분이다. 제가 볼 땐 이건 그냥 국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걸고 싸워야 되는 문제가 돼버리고 있다. 왜냐하면 삶이 계속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2년도 안 되는데 경제성장률 1.4%밖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민생은 무너지고 있고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가 결정한 사항들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 무너뜨려버리는 상황이라면 이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거죠. 저는 이제 대통령 또는 용산 이제 믿지 말자. 좀 쓸데없는 좀 우리 토론하지 말자. 문제의 핵심은 어떤 형태로든지 저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 변화는 없다. 고통은 줄어들지 않는다. 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고 저 같은 사람도 소위 패널로서 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한탄하죠.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아이디가 답답이십니다. 그대들이여 나라가 무너지고 망한 소리가 안 들리는가. 그대들이여 여기저기 한숨소리 절망소리가 안 들리는가. 우리가 뭘 그리 잘못을 했는가. 잘못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 그대들이여 놀랍지 아니한가. 몇몇 놈들 때문에 그동안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곳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고자 할 때는 지금 그 시간보다 수십 배가 더 잘못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손가락이 잘못한 것도 있죠. 정말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김대중 대통령 어록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노무현 대통령 말씀 가운데 이걸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말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다시 이런 고통을 반복해서는 안 되지요. 눈떠 보니까 후진국이라고요. 그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그 대처 능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평가받았잖아요. 박수 받고 벤치마킹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류로 우리도 굉장히 국민들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랬던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고요. 요즘에 외신에는 세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윤석열, 김건희, 크리스찬 디올. 이 세 사람 외에는 한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없어요. 개식용 금지법이 가장 큰 뉴스로 나오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불과 이 1, 2년 사이에 국격이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에 대해서 지금의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정말 깊이 좀 성찰하고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좀 야당이 됐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뭐 그게 1, 2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정부에서도 잘못한 게 있고 여의도 정치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그 야당의 그 숫자는 엄청난 겁니다. 정말로 민생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다 해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선거 앞뒀다고 해서 자꾸 뭐 물론 용산 잘해서 좀 옹호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뒤에 숨고 본인들의 기득권 챙기려고 하는 것 민주당도 반성하셔야 되고 여튼 여의도 정치가 모두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하면서 출생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양대 기득권 정당이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걸 동일하게 퉁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나쁜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다른 것들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그것이 바뀌었을 때 그 다음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건강한 정치, 건강한 정당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이제 새로운 신당을 만드셨습니다만 개혁신당입니다. 예, 새로운 신당, 그러니까 이름이 개혁신당 만드셨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기본 어떤 예를 들면 출생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제안을 하면 좀 거기에 맞는 좀 대안 토론을 통해서 여당이 안 하니까 야당이라도 그런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저런 방향으로 가면 적어도 검찰 독재 하에서도 나름대로 국민들이 토론하고 숨쉴 공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민주당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비판의 어떤 영역이 목이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목과 관련해서 좀 민생 문제에 대한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줬으면 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동의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론이 있고 대안이 있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 네? 말씀은 안 하고 한숨만 쉬셨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하신 걸 보니까 대통령은 뭐 하시나 싶은 거죠. 다시금 100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도어스태핑도 끝났고 기자회견이란 거는 임기 말까지 아마 없을 걸로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해외를 나가야 우리가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대통령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굳이 돈 들여서 용산으로 가겠다고 왜 그렇게 국민들을 그 논쟁하느라고 갈등 속에 빠뜨렸는지도 새삼 한심하고요. 불과 이제 1년 8개월 지났는데 그 인수위 시절과 지금 이 전후 상황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생각하니까 한숨만 나오지 뭐 하겠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했는데 거기에서 방금 제가 소개했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이걸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걸 요즘 말로 찌찌뽕이라고 하죠. 예, 생각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참 저는 애를 많이 끓인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애를 많이 끓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1월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2월에는 좀 더 이제 날씨도 풀리고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새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2월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우누리님, 강기택님 두 분은 아까 말풍선 할 때 보내주셨고 강기택님은 소개해드렸고 나우누리님은 집무실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둘이 바라본 곳에 천공 집무실이 딱 그러셨고 쪼사루스 조영래님 날마다 이렇게 슈퍼챗 보내시면 용돈 나만 압니까?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정부 4월 10일 총선 승리해서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반드시 투표 참여합시다. 윤석열 탄핵합시다. 예, 이번에는 선택을 잘해야죠. 끝으로 정어리몰 설 선물 세트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처음에 프리미엄 나주배 선물 세트 소개해 드렸는데 아주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거의 다 나간 것 같고요. 오늘은 김소영 원장의 황실 비책 침향단이라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이 특별한 거는 미국 월마트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킨 제품이라는데 특히 지금 이 32환짜리 제품이 국내에서 우리 정어리몰에서만 유일하게 판매를 하고 가격이 가장 저렴하답니다. 또 일반 침향단 제품하고 달리 침향 함유율이 24%나 된답니다. 아주 향이 좋고 품격 있는 선물. 저도 하나 먹어봤는데 지난번에 어디서 먹어봤던 침향단하고 확실히 다르더군요. 가성비 좋은 선물입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설 선물로 전달하기 기능을 통해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서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도 있고 그래서 평소보다 동시 접속자 수가 좀 적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대표 2월 기자회견하고 시간이 겹쳐가지고. 네. 예. 그래도 오늘 15,000명 이상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2월 첫날 또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 김유정 의원님, 허은하 최고님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김정욱 부원장님 세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